네, 안녕하세요. 본치안원장 이문기입니다. 오늘은요, 전신 척추 교정하고 뇌 통합적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서요. 오늘은요, 전신 척추 교정하고 뇌 기능의 통합적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다시피 뇌 구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뇌 겉질인데 대뇌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이라는 거 있는데, 시상은 또 시상상액과 또 시상하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중뇌, 뇌교, 연수, 그 다음에 이제 척수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두개골 맨 아래 그 가운데 큰 구멍이 있었죠. 이 큰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중뇌와 다리뇌, 뇌교라 그러거든요. 순뇌, 연수 요 합쳐서 뇌줄기, 뇌간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 뇌줄기, 뇌간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망상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부위를 소뇌라 그러고요. 그래서 요 전체를 갖다가 뇌와 요 척수까지 합쳐서 뇌척수 중추 신경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다음 그림 또 보면요. 이것도 이제 다음 부인데, 알다시피 요거 대뇌 피질 영역 대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게 이제 좌우뇌 교차되는 그 섬유들이 쭉 교차되는 뇌량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뇌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중뇌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소뇌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라는 부분, 여기는 척수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뇌교, 아까 그 다리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라는 부분인데, 이 뇌하수체 부분이 시상하부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선수체하고 호르몬 수체가 있고요. 호르몬 수체에는 또 전엽, 중엽, 후엽 이 세 분위기로 나눠고 여러 가지 그 호르몬 자극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뇌하수체는 자율신경계, 신경수체는 뭐냐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있었죠. 그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호르몬 수체는 호르몬 조절의 호르몬 조절의 중추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 꼭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 이렇게 좌우로 나눴을 때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나누고, 중간에 요런 그림들이고, 요 대뇌와, 중간, 중뇌 요 사이를 갖다가 사이간자 써서 간뇌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뇌하고 바로 중뇌 뇌교인데, 뇌교하고 붙어 있는 요거가 바로 소뇌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뇌를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연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뇌 구조와 기능인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대뇌에서는 잘 알다시피 보통 우리 이성뇌라 그러죠. 인간의 뇌라 그러는데, 진화적으로는 여기서 소관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최후에 이제 진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대뇌 부위는 인간뇌인데, 특히 기억, 추리, 판단, 감정, 이 감정이 뭐냐,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 등 정신활동을 담당한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간뇌는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간뇌에서부터 요거는 생명 조절을 하기 위한 조절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간뇌 이하부터 이제 생명뇌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속하는 건데, 그 자세한 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분비, 샘 조절, 그 다음에 하나 빠진데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라는 거, 그거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는, 폐 호흡 운동과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운동, 그 다음에 소화 운동 조절하는데, 이게 구토중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성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얼른 토해버려서 몸에 독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반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의 반사중추가 있다 그랬죠. 요게 다 연수에서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뇌는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홍채의 수축과 이완 조절, 요런 작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뇌는 잘 알다시피 몸에 운동할 때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는 알다시피 흥분 전달 통로가 되면서 배뇨, 땀, 분비, 무릎 반사의 중추. 요 배뇨, 땀, 분비, 이거는 뭐냐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요 뇌줄기 따라 또 연관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감신경, 그 자율신경하고 연결되는 부위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반사, 무릎반사는 특히 대표적인 척수반사의 하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강적인 기능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뇌의 구조와 기능력인데 되게 피질 부위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대뇌 피질 부위는 일단 전두엽으로,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이 뒤쪽에 있는 후두엽, 그 다음에 이 옆부분은 측두엽,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간단히 그 기능들 보면 전두엽에는 연합 명령하고 그 운동 명령을 주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정엽에서 미각을 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후두엽에 특히 시각중추가 시각중추로 후두엽에 있고요. 시각중추가. 그 다음에 이제 청각중추는 측두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중추는 두정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듣기라든가 이건 청각에 연관된 거죠. 그래서 측두엽이 연관된 건데, 이거 조금 자세한 거 뒤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말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하기 있고, 그 다음에 읽기, 요 두 가지가 이제 또 브로카 영역이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 그림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운동 영역에는 감각에 따른 운동, 그 다음에 또 1차성 운동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1차성 체감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체감각 영역에서 이게 정보 처리 영역이라는 거 전체로, 그 다음에 시각 후두엽의 시각 중추, 좀 더 아까 그림보다는 좀 디테일한 그림, 디테일한 그 어떤 학문이 뇌과학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발전되는 상황을 나타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브로카 영역을 하고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어 습득이라든가 어떤 언어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브로카 영역은 이 말하기 같은 언어의 어떤 표현 능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브로카 영역이 이상이 있을 거고요. 글을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언어가 해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바로 이 베르니카 영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언어에 대해 이해 능력에 관계되는 어떤 중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영역은 이 측두엽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역도 이제 1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성 영역이 있고, 어쨌든 점점 이렇게 그 1차성들은 되게 뭐냐면 어떤 눈이면 시각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시각 정보도 단순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명암, 조도 여러 가지를 또 복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통합 영역으로 또 좀 더 정보를 통합해주는 어떤 기능들이 또 영역이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대뇌피질의 브로드만 뇌지도라 그랬고, 아까 이거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진 그림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좀 구체적인 거는 뇌과학서적 같은 거 보시면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뇌과학이 처음에 이렇게 대강적인 기능들이 점점 디테일한 영역과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그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영역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각 부위가 서로 신경회로로 연결이 돼갖고 기억회로, 보상회로, 뇌에 관계된 모든 회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얘기까지 하려면 또 너무 복잡한 얘기여서 기회 되면 또 한번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층 내 한번 내가 저 PPT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요. 이 3층 뇌와 지덕체 관계를 이렇게 또 재밌게 뇌교육 어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길래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갖고 뇌 기능에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 뇌교육의 뇌 기능의 균형적 통합적 발달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뇌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 대뇌 피질은 이성뇌라 그러고, 요거는 인간의 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는 요 노란 요 부분이 대뇌 변형계라 그러는데, 요거는 대뇌 피질계는 아까 같이 손에 말고 요렇게 대뇌 피질계는
아까 이성내라 그랬고, 인간의 생각, 행동, 외부의식,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어떤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내는 감정이라든가 고정관념, 그 다음에 잠재의식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내인데, 생명내는 원래 뇌관이라는 거는 요 중내에서부터 뇌교, 연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간내, 시상, 또 시상하부 여기까지를 다 생명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명내를 파충류의 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뇌를 거기까지를 포유류의 뇌라 그러고, 아까 같이 대뇌피질 인간의 뇌라 그래갖고, 요 대뇌피질을 그때 인지뇌라고 표현해서 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뇌를 정서뇌라 그랬고, 덕하고 연관된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뇌, 신체를 조절하는 생명뇌를 체라고 이렇게 해서 지덕체, 산, 세 개념을 갖다 이렇게 서로 응용해서 대응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게 마음의 3층 구조 이렇게 썼었죠. 예, 그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림인데, 이 인간의 뇌인, 삼층내, 이성내가 죽으면 의식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 의식활동이 안 되는 거를 식물인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동물의 뇌, 변형계 부분을 감성뇌, 본능명령의 뇌인데, 요게 이제 감성뇌에서도 감성뇌인데, 본능명령이 뭐냐면, 약간 간뇌, 그 변형계 좀 밑에 있는 간뇌하고, 간뇌 그 시상하부 쪽에 보면, 종족 본능이라든가 어떤 그 음식 배고프면 먹고 싶은 뭐 본능 뭐 이런 본능적인 뇌 이런 것들이 변형계하고 또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감정뇌하고.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먹고 싶은 거 누가 뺏어가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성하고 직결되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 그 옆에 서로 연접돼서 신경 어떤 그 조절 부위들이 연결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충류의 뇌는 아까도 했죠. 생명뇌라는 거. 그리고 이 생명뇌가 죽으면요. 아까도 했죠. 심장 박동, 호흡 증축, 그 다음에 구토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다 멈추게 되면 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사가 걸리면은 이제 뭐 인공호흡하고 인공 심장 박동기 뭐 이렇게 해서 해더라도 보통 한 1 내지 한 3, 4주 있으면은 이상 못 살고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뇌사 중풍도 흔히들 왜 그 뇌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오는 걸 중풍 뇌졸중이라 그러잖아요. 뇌졸중이 이쪽 바깥에서 오면 뭐 후유장애 있어서 생명에까지 치명적이진 않은데 점점 이 깊은 부위로 가서 이쪽으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어떤 그런 중풍의 문제가 오면요. 거의 그냥 바로 즉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못 살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리 쩔뚝거리고 반신마비 오고 언어 말 못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이 바깥내에 손상이 있을 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 번은 제가 얼핏 언급을 했던 건데 그 인체 왜 유기통합체인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서 일단은 프리브렘의 홀로그램 뇌 작동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한 1944년 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기억은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저장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생리학자 프리그램이라는 분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일단 쥐에게 미루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 뇌의 일부를 자꾸 제거해 가면서 쥐가 이제 그 미루를 기억하는지 하는 확인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쥐는 뇌를 막 이렇게 제거를 해도 이 미루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실험 결과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쥐의 뇌의 다양한 부위를 제거해 보아도, 쥐의 미루를 다 기억해냈대요. 그래서 거의 한 뭐 90% 정도까지 제거해 보았지만, 그래도 그 기억력을 상실하지 않고, 나름대로 미루를 찾아갔다는 그런 실험이고요. 또 고양이한테도 또 했더니, 고양이도 또, 그런 어떤 그 같은 결과들을 갖다가, 여기도 얘기죠. 98%의 뇌를 제거했는데도,
놀랍게도 고양이의 시신경의 98%를 제거하여도 복잡한 시각 기능을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갖다 이상하게 이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종래의 어떤 개념이라면 모든 영역들이 뇌의 어떤 부분이 그런 고유한 기능들이 만약에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이 손상이 되면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결과들은 이거와 유배되는 어떤 실험 결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홀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 이제 이런 실험 결과를 이상하게 여겨 프리브램은 홀로그램 기술에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그럼 뇌도 홀로그램 방식으로 인식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이해를 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두뇌는 신경세포인 뉴런과 그 다음에 뉴런 사이의 전선줄을 통한 방식, 즉 시냅스 신경회로라 그러죠. 그거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면서도 되게 주파수 형태로 띈 파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신경 전도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프리브램의 홀로그램 형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럼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홀로그램은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파장을 가진 레이저 빛, 그러니까 동조 파장이라 그러거든요. 파장이 막 이렇게 길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떤 같은 길이의 파장을 가진 빛이 중첩되는 걸 레이저 빛이라 그러는데 그 레이저 빛은 레이저 빛을 갖다가 발산 렌즈로 확산하여 피사체에 부딪히면 다양한 이제 파장으로 반사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와 똑같은 레이저 빛을 반대판에 쏘여서 서로 부딪히게 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그 간섭 현상을 필름에 이제 홀로그램 필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게 홀로그램 필름이 되는데 그러면 그 필름에 약간 불규칙한 물결무늬, 간섭무늬가 이제 그 필름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 필름을 그런데 그 간섭무늬 필름에 다시 그 홀로그램 필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다시 레이저광을 쪼이면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생생한 입체 영상이 이렇게 영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를 그래서 홀로그램 영상이라 그러거든요. 가끔 스타트rek이라든가 뭐 영화에 보면 그 홀로그램 영상 사진들 나오죠. 그거로 하는데 그 홀로그램 영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방에서는 전식률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 홀로그램 영상의 간섭무늬가 다진 필름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홀로그램 필름을 갖다가 일부분을 잘라서 그 일부 잘라진 조각에 또 레이저 광선을 쪼이면 어떤 영상이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전체 그 홀로그램 영상과 똑같은 어떤 그런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조가리가 작아질수록 그 영상이 흐려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의 그런 어떤 영상 자체가 손실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름에 조각만 있더라도 그 속에 전체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부분 속에 전체성이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이 전체 모습과 같은 프랙탈 카오스 이론의 프랙탈 원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오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나오네요. 먼지 티끌 하나에도 우주의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체진중 모든 먼지 속에도 다 우주가 다 그런 식으로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나온 말인데 이 원리가 바로 홀로그램 원리를 갖다 표현한 동양적인 표현이고요. 이처럼 이제
결국 뭐냐면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 속에 그 전체의 정보가 담기는, 즉 부분 속에 전체성에 반영되는 원리를 한의학에서는 전식률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얼핏 예를 했지만 수지침이라든가 이침이라든가 이것 전신을 갖다 여기다 축약된 모습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응점을 쓰면 실제 그 전체 인간 그 몸의 어떤 병을 조절하는데 이런 그 수지침에서 그 해당점을 치료하고, 이침도 그런 원리고요. 그다음에 동시침이라는 그 원리도 있는데 그것도 인체를 입체적으로 보면서 팔다리 뭐 이렇게 자연서 부분을 갖다 전체로 또 배속을 해서 이렇게 놓는 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파동침이라는 원리가, 이 동침이 다 같은 원리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침자리를 선택할 때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당 사응점을 찾아서 치료점을 선택을 한다는 거. 우리 한방에서는 이건 너무 다 루틴하게 이용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이러한 그 뇌의 홀로그램적인 성질을 마치 성질을 갖다 마치 기억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이 파문이 돼서 이제 파동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파동들이 같이 이제 뉴런들이 촘촘히 이제 이웃하고 있는 사이들로 퍼져나가는 전기적 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것이 두뇌가 홀로그램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 뇌에 관한 연구가 성공하여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AI 기술이, 인공지능 AI 기술이죠. 그죠? 이게 더 이제 발달이 돼서 결국은 인간과 비슷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의 그 이진법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이제 성능이 좋은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인류 문명은 4차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하는 가능성까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신경세포인데, 뇌가 보면 신경세포만 구성된 게 아니고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 조직에는 신경세포라는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아셀이라는 그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신경주의계를 이루는 어떤 세포인데, 그게 무려 신경교세포가 신경세포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놀란 게 뭐냐면, 신경세포가 생각보다 우리의 고등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의외로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데 많이 놀랐는데, 주로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신경주의계를 구성하는 이 신경교세포가 오히려 10배가 더 많다. 근데 그러면 이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괜히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경교세포는 대개 대뇌에서는 대외 성상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글리아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들은 여기 보면 뉴런이 이제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라 그러거든요. 뉴런이 생존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파장을 만들어 시냅스를 갖다가 통해서 정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기능을 갖다가 되게 보조해주는 역할인데 중요한 보조죠. 지금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축삭을 150겹으로 둘러싸서 절연체 기능을 한대요. 그러면 그 절연체 기능을 해서 빠른 속도로 신경 수초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있네요. 전기가 이렇게 쭉 가면 되게 오래 걸릴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스킵하면서 이렇게 탁 점프하면서 하면 신경 속도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바로 요 수초 요역하는 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전도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전류가 밖으로 이렇게 방출이 안 되게끔 하는 절연체 역할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뇌의 백지를 말하며 50세 이후부터 서서히 소멸되어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50대 이후가 되면 뇌 기능도 뇌 정신 어떤 전달 속도가 떨어지니까 뇌 기능도 많이 퇴행화가 되죠. 속도도 느려지고 깜빡깜빡도 잘하게 되고 이제 흔히들 뇌 치매라든가 이렇게 퇴행성 병변이 슬슬 그 겉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때가 이 나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셀이라는 게 이게는 미세 교세포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뇌 면역 세포로 세균을 죽이며 신경 회로 복구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을 하는 신경세포의 주변에 존재하면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게끔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기능들로 보조해서 얘네들이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게 해주는 세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신경교세포의 종류가 있는데 신경교세포를 뉴로글리아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까 같이 글리아셀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교세포의 종류에는 대충 이제 여기 보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었죠. 이거 중추신경계 시스템이고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은 말초신경계 시스템인데 말초신경계 시스템에는 요 저기 세텔라이트 셀 그 위성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초 밀린 수초 같은 거 그걸 갖다 슈반세포라 그러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말초신경계에서 뭐 주로 이제 함께 하는 거고요. 뇌에서는 요렇게 같이 뭐 에피데멀 셀,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 이거 성상세포, 요거는 수초를 이루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셀, 요거 미세악교세포 그런 거고, 요거는 저기 뇌수막 세포라 그러거든요.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악교세포의 종류의 중서, 그러니까 중추 뇌에는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말초에는 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결국 이제 신경교세포는 제2의 신경계로, 그죠? 제2의 신경계로, 요게 왜 제2의 신경계라냐면 아까 그 신경세포 뉴런은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그 흥분파로 전달해서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신호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 대량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가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신경계인 신경교세포들의 어떤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의 그 좋은 점은 또 뭐냐면요. 되게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정교한 신호를 갖다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들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제1의 신경계인 뇌 신경세포를 일단 지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 해주고 또 영양도 주고 그 다음에 면역도 하고 특히 치유에 그 다음에 절연,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얘기들 다 종합적인 거죠. 특히 이게 치유 역할을 할 때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손상 전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경세포 흥분 전달처럼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구호 신호를 내요.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조금 하고 많이 다치면 많이 신호를 내고 해서 그 신호량 자체가 바로 치유의 어떤 그 구호 청신호가 되면서 치유의 작업량을 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신경계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내면서 치유 활동에 어떤 뇌세포의 치유 활동에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 근데 이게 되게 기존의 의학계에서는 이 신경계 기능 뉴런만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 신경세포 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제 지금 아까 다 얘기했지만 신경회로망과 신경교세포, 이건 뉴런에 의해서 신경회로망, 이건 신경 고유의 기능이죠. 그야말로 신경 어떤 정보 전달하고 신속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신속한 대응 정보 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아까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저번에 그림에도 한번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것도 보시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관과 근물활성계와 신경계, 요것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측자액도 있고, 그 다음에 복축 피계형의 도파민, 봉선액, 세로토닌, 봉선액, 그 다음에 청반액, 노래노면, 그래서 뇌 줄기에서 이런
신경 핵들이 있기 때문에 뇌관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 얘들에 의해서 대뇌 피질이 여러 가지 그 신경학적인 전달이라든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명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뇌의 통합적 작용 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대뇌 피질 영역, 그 다음에 전뇌, 특히 여기 그 전뇌 프론탈 브레인 이 전뇌 부위는요, 뇌의 모든 회로들 거의 다 통합하면서 다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 CEO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특히 전전두뇌라든가 이쪽이 손상이 되면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장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뇌가 뇌에 있어서 각 부분의 각각 고유의 영역들이 마치 회사를 하면 각 부서와 같은 건데, 그래서 대뇌기저액은 이제 또 수혜적인 운동을 좀 더 정교하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보상에 관여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자세 유지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대뇌기저액에 주로. 그래요. 이제 먼저 이거 그림 나왔던 건데, 뇌의 무게는 2%밖에 안 되는데, 뇌가 생명 조절을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무지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산소를 거의 20%를 소모한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뇌의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또 폐에서는 또 밖에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세혈관이 많다는 거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뇌가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소용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혈관들이 먼저 설명했듯이 이렇게 뻥뻥 뚫려서 뇌 구석구석 공급이 잘 되게끔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바른 척추와 자세는 인체와 뇌의 건강과 행복에 대들보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조화와 균형 및 소통과 결합으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며 제일 건강하게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척추 교정하고 뇌의 통합적인 어떤 개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기존에 간간히 먼저 동영상에서도 중간중간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비교적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